이제 르누아르 수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르누아르 지난번에 이제 얘기가 좀 있으셨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게 이제 결국 이 그림이에요. 그죠? 이 그림 가지고 하다가 끝나고 그랬는데, 그죠? 이 그림 다 맞아. 이제 우리 못하고 이 그림 어쨌든 뭐 이 여성 마르고라는 여성 일찍 죽었고요. 이 여성 이제 잔 샤말인데 이 여성도 일찍 죽었어요. 이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또 르누아르의 저주냐 이런 게. 이 르누아르가 그린 모델들은 다 이게 물론 뭐 좀 저거 있고 지난번에 어떤 애를 그렸는데 애도 그 나중에 금방 죽었고 여배우 됐다가 왜 극장에서 불나서 죽었고 20살에 죽어버렸고 그죠? 뭐 이게 이게 르누아르의 이 저주라고 해야 되나? 이 그림으로는 영원히 남았는데 대신 목숨을 가져갔다 하늘이 뭐 이런 식의 또 사실 그림으로는 영원히 남았거든요. 이 여성 그죠? 이런 여성들 그죠? 이게 좀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지난번에 이거 딱 보셨죠? 게스트라 그다음에 저 뒤에서 이렇게 그죠? 뭔가 싸우는 커플들. 그다음에 뭐 이런 색채적인 그죠? 이 색채적인 얘기 이따 또 나올 겁니다. 르누아르에서 이런 식의 그림들 그죠? 이렇게 교차되면서 그죠? 배경과 어우러지는 그죠? 이 색이 이런 거를 더 즐겨 썼다. 그다음에 여기 모델들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정말 그 이미지로 남았는데 이 여성이 23살에 죽었으니까 야 이게 참 23살 진짜 23살이면 이거 참 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기억을 하실 필요 있어요. 아까 그 여성 마르고라는 여성은요, 그죠? 요 여성 그죠? 요 여성은 우리 그래서 이 여성과 이 여성이 다 같은 사람이다 이런 것만 알아도 이제 어디 가서 말을 잘난 체하기 좋죠. 같은 사람이야, 그죠? 이 여성도 유명한 인상주의 스타일상으로 유명한 그 그림인데 이 그림이 같은 여성이다. 그래서 이 여성 그래서 23살에 일찍 죽어가지고 르누아르가 엄청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제 살리지 못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작은 그죠? 이거보다 한 절반 이하 작은 그 이본이 있다. 그래서 이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약간 좀 그죠? 그 섬세한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컬러 사진의 그 당시 품질, 그죠? 옛날에 찍은 거니까. 지금은 이거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못 본지 지금 벌써 30년째 돼갑니다. 이 그림이 사라진 지. 지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스위스에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리에 다 팔려가지고요. 볼 수가 없으니까 확인할 수 없는데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은 이게 좀 컬러 사진이 품질이 바래면 약간 노란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란 빛이 많은 건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 이본.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본과 이제 우리가 보는 큰 그림,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큰 그림과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작은 그 이본은 지금으로서 확인해 볼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일이 바로 이제 그림 팔린 이야기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죠? 그림 팔린 이야기. 그래서 반 고흐의 이 그림이 이제 최고가로 팔리고 그거보다 약간 싸게 근데 그게 약간 싼 게 2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2본 그죠? 약간 작은 2본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오르쉐 미술관에 있는 건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비싼 거겠죠. 그래서 그 의사 가제 초장이 이제 8,250만 달러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오늘날 가격으로도 한 2억 달러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요. 한 16년가량 그죠? 이게 1등, 요게 2등 그죠? 요게 그 작은 그 뮬랭드라 갈레트가 2등에서 7,800만 달러에서 요 일본 그 다이쇼와 제지 명예 회장이 두 개의 그림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사실 오랫동안입니다 이게 그죠? 16년 동안 오랫동안 최고가 그림이라는 그 명예를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요거 말씀드린 거죠. 요거 예전에 잠깐 언급은 드렸는데, 이제 요게 이제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일본 회장이 이 그림을 두 개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엄청난 화제였어요. 저도 이거 다 그저 신문에도 맨날 나왔으니까, 야, 이게 최고로 비싼 그림에서 이게 쫙 나오고만 해서, 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991년에, 여기 90년에 산 거잖아요. 90년이면 언제겠습니까? 일본이 제일 잘 나가고 물론 살짝 꺾어지긴 했지만은요. 그래도 아직까지 일본이 진짜 말 그대로 짱짱한 그 도쿄를 팔면 미국 땅을 다 산다. 이 실제로 그 당시에도 도쿄 땅 값 가치 자체가 그죠? 그 정도로 일본이 최고의 그 버블 그죠?를 그때거든요. 그때
그 다음부터 이제 꺾어졌지만 그래서 그것도 바로 여기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산 거겠죠. 자신의 자산 가치가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 회장이 이 그림을 산 건데 그림 두 개 제일 비싸게 그죠? 일본 말 그대로 일본 사람이 이제 제일 그 당시 부자면 일본에서 산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그죠? 이게 나와가지고 야씨 내가 죽으면 두 작품 더 같이 화상하겠다 그죠? 이 황당한 이 스캔들이 발생해. 자기가 죽으면 이 그림도 같이 하늘로 데려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류의 유산인 이 그림과 그 그림을 말해서 국제적으로 커다란 비난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저 노인네 미쳤다 어쩌고 저쩌고. 물론 이제 그 사연은 이겁니다, 그죠? 자기가 뭐 일종의 뭐 순장 뭐 데려간다는 개념은 아니고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들을 자녀들한테 이제 상속을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늙어서 죽으면은. 근데 상속하려면은 상속세가 당연히 세겠죠, 그죠? 그림만 상속하는 것 자체가 2,400만 달러 상속세를 또 따로 별도로 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큰 상속세를 내느니 그냥 내가 그림 데려가겠다 그죠? 상속세 내니 차라리 화장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엄청난 비난을 이제 받았고 어쨌든 그래서 계속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죠? 제일 비싼 그림이고 뭐 그 이후로도 계속 15년 동안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유명한 그 의사가 가시의 초상입니다. 가시는 그 몇 번 나왔었죠, 그죠? 그죠? 앞에서도 지금, 그죠? 그 모네하고도 모네가 어려울 때도 가시가 이렇게 돈 조금씩 뭐 몇십만 원씩 몇십만 원 정도 해서 좀 주고 또 지금 르누아르도 급할 때 막 그죠? 이 의사 찾아가지고 우리 마르고 좀 살려달라 막 하고 그 다음에 가시가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반 고흐이 이제 나중에 그 주치의가 되죠. 반 고흐가 나중에 그죠? 한번 발작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가시의 집 옆에 같이 살면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고흐가 아주 맨 마지막에 그 저가 했던. 근데 이제 반 고흐가 자신을 총으로 쏜 이유도 이 사람 때문이라고 해요. 물론 이 사람 때문은 아니고 이 반 고흐가 이 사람 딸을 또 이제 딸을 또 이렇게 또 막말로 찝쩍거리는 그래서 이제 가세가 그동안 잘해주다가 좀 이제 반색을 한 거지.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또 고흐가 상처받고 또 나는 버려진 인생에 해가지고 이제 뭐 총으로 이제 그 배를 쏜 뭐 그런 어쨌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반 고흐랑 얽힌 이야기 때문에 제일 유명한데 그러나 이미 그 전부터 그 이제 화가들의 우울증을 상담하는 왜냐면 화가들이 정신병이 많잖아요, 그죠? 그전에 잘 성공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인상품 말고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목마르트 지역에서 이제 그래서 뭐 세잔도 상담받고 그래서 많아요 그 화가들이. 그래서 어쨌든 역사의 이름이 남은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게다가 이 그림 때문에 정말 이 가시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런 이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화장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제 비난을 샀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이토 회장은 뭐 말 그대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6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림 구입 후 6년 뒤에 사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일을 하잖아요. 3년 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전시를 위해 반 고흐의 그림을 이제 대여해서 전시합니다. 보통 그죠? 우리 전시할 때 그죠? 아니면 소장자들이 있으니까 소장자들한테 뭐 돈을 지불하든 아니면 잠깐 기부를 받던 해서 대여해서 전시하고 다시 또 주고 소장자는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 고흐 그림을 이제 대여해서 전시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우리 그림 없다, 그 자식들이 그죠? 그림 없다. 어디 갔느냐 모른다, 그죠? 그래서 그림이 어디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확인해줄 수 없다, 모른다가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팔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세간에서는 두 그림 모두 사이토 회장 죽었으니까 그죠? 3년 전에 이거 화장되어 버리는 거 아니냐? 일단 이게 말이 많았어 이때. 그래서 진짜 저 노인네가 다 자기 일본은 다 납골 땅에 화장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냥 집어넣고 화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주 엄청난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유명세를 탔어요. 이게 정말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 20년 전에 있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걸 모르는 거죠, 어쨌든. 모른다, 그죠? 행방이 묘연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죠? 나중에 한 10년 뒤에 밝혀진 일이 사이토 회장과 회사가 자금난을 겪겠죠.
그죠? 그때 이제 일본이 금리 막 올리면서 이제 회사들이 버블 경제 이제 슬슬 무너지면서 그죠? 엔고 가고 이러면서 그죠?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림을 이제 담보로 대출을 받았겠죠, 그죠? 회사를 살리고 하면서 이 그림을 은행한테 이제 담보로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는데 근데 결국 이제 그 대출을 못 갚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못 갚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갚지 못하니까 그 채권자인 은행이 이제 그러면 담보를 처분하겠다. 그래서 담보 처분해서 채권을 회수하겠다 해가지고 은행에서 일본 은행들이 담보 그림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시끄러우니까 이제 소더비를 통해 비밀리에 판매. 그러니까 그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누가 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경매가 되는데 그 비밀 경매가 있고 이제 공개 경매가 있는 거예요, 그죠? 비밀 경매는 자기들만 아는 거, 소더비 자기만 아는 거고 누가 사는지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대신 경매는 되는 거지만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판매하고자 했고 결국 판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판매가 돼가지고 그래서 은행은 자금을 회수했고 그래서 이 그림들은 97년 아니면 98년쯤에 그죠? 오스트리아 출신의 펀드 매니저 볼프강 플레트에게 매각됐다는 사실. 요때죠, 얼마 안 되는 거죠, 그죠? 죽은 그 노인네, 그죠? 회장 죽은 다음에 바로 다음 해쯤에 매각된 겁니다. 매각돼가지고 요때 매각됐던 게 그 10년 뒤에 이제 여기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어떻게? 10년 뒤에. 요게 이제 밝혀진 이유가 요게 뭐겠어요? 요때 이제 금융위기 오고 막 그랬잖아요. 벌써 2007년부터. 그래서 이렇게 아마 그 얽혀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확인됐는데, 그러니까 요때 확인된 거고 실제로는 그 전에 팔린 거지. 근데 이것도 이 사람한테 팔렸지만은 이 사람도 이제 바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도 그걸 샀다가, 어떻게 돼요? 요때 또 저거 있었죠? 97년, 98년에 뭐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IMF고 또 러시아 모라토리엄, 러시아 뭐 이거 다 막 이게 그 또 그때 그 휩쓸려가지고 그거 샀다가 그 휩쓸려서 어떻게 됩니까? 또 그다음에 2000년 버블 붕괴 이런 거 있으면서 그죠? IT 버블 붕괴 같은 거 있으면서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기도 다시 이제 되파른 거예요, 비밀리에. 이 사람도. 그러니까 요때 샀다가 한 1, 2년 사이에 다시 바로 팔았는데. 그러니까 대충 2000년 전에 이제 팔려간 겁니다. 근데 그 이후 행방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비밀리에 매각했으니까, 그죠? 누가 사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냈나요? 네? 상속세 어떻게 냈는지 궁금해요. 상속은 뭐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 냈겠죠. 상속이 안 되고 그냥 아마 이게 그 노인네가 죽고 나서 바로 처분됐어요. 죽고 나서 이게 그 회장이 죽고 나서 처분됐으니까. 거기는 국세청이 우리나라만 못한가 봐요. 그럴 수 있죠. 다 추적하죠. 네. 그죠. 추적하는데 이게 근데 미술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그 당시는 또 벌써 거의 20-30년 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어쨌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방을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알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날 이걸 그래서 많이 실제로 그래가지고 각 미술관에서 막 사설 탐정 고용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 추적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못 밝혔어요. 그 다음에 여러 전개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좀 밝혀진 게 비밀리에 매각된 게 하나는 르누아르 그림은 스위스에 있을 것 같고 반고 그림은 이게 호주에 있을 거라는 게 아주 이게 아주 가능성이 높은, 그죠? 저에서 뭔가 왜냐면 딴 거는 몰라도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 입출입, 그죠? 이게 귀중품 입출입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그거 이게 호주가 뭐 스위스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 안에 물건은 모르지만은, 그죠? 어쨌든 그런 등등에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죠? 아까 이거의 그 물랑 들어갈 때 이보는 확인할 수가 없고 또 좀 전에 다시 보시면요. 이 그림, 그죠? 이 반 고흐의 그림은 이거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가시에 박사 이 그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미술관 측에서 또 그 다음 페이지 요거 아까 나온 거잖아요. 요게 뭐냐면은 이 반 고흐가 그린 의사 가세의 초상, 저 그림이 1911년에서 37년 사이에 프랑크푸르트 슈테덴 미술관에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 고흐가 죽은 다음에 그 반 고흐의 그 재수 씨가 이제 그걸 다 가지고 그걸 이렇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제 그 미술관에서 샀나 봅니다. 사가지고 쭉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그죠? 독일 미술관에서 그러니까 반 고흐의 명성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던 그런 시기에, 그죠? 아직은 지금처럼 올라간 건 아니었고 이 당시에는 하지만 좀 살아있을 때보다는 좀 더 명성이 올라간 그런 시기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요게 이제 그 나치가 압수합니다. 나치가 이런 건 퇴폐 미술이다.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 나중에 나치가 이런 이른바 좀 이게 말 그대로 그 정신 이상자들의 그림이라는 나치가 오기에는
이걸 뭐 아름답고 건강하고 나치의 그 아리한 뭐 순혈주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뭐 뭐지 뭐 그죠 뭐 뭡니까 그 아주 건전한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우리가 보는 그런 또는 어떤 이념적인 그런 거를 찬양하는 그림을 그려야지 이건 정신 이상자들 이상하게 그린 이런 그림을 해가지고 이 퇴폐 미술전이라는 걸 엄청나게 해. 나중에 아주 재밌는 일인데 그거. 그래서 나치가 막 압수하고 그럽니다. 나치가. 그래서 이 나치가 이게 압수한 거죠. 나치가 압수했다가 압수해가지고 창고에 처박아뒀다가 그래서 그다음 전쟁 이후에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게 다시 또 경매로 나올 거 아니야. 나치 소장품들이. 그래서 누가 사가지고 아마 저 그림이 유텐이었나? 유텐들이 또 그걸 또 많이 사요. 또 의외로 그런 그림들이 나온 거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파는 건데요. 그건 요 그림 가서 나중에 갈 때로 그거 갈 때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림의 그 역사는 간단히. 어쨌든 그래서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미술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20년 있었죠. 그죠?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었는데 나치한테 뺏겼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팔려서 이제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미술관 입장에서는 당시 전시에 사용되던 액자라 그럽니다. 요게. 근데 액자 모양이 안 맞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진상으로는 크기가. 그래서 요때 이제 100년 전에 그죠? 100년 전에 사용하던 그 액자 지금은 이 안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현재 빈 액자만 전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요 시대들 미술관에는요 빈 액자만 이렇게 딱 전시하고 저 뒤에 이제 그 그림 그죠? 이렇게 그 이미지만 남겨놓은 거죠. 저 그림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 자리로 하고 자기들은 뭐 주장하는데 뭐 자기들 소유도 아닌데 그죠? 어쨌든 근데 자기들 소유로 주장할 이유는 있긴 있지 하기야 나치가 뺏어가고 어쩌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이게 이 그림이 의미한 이 액자가 의미하는 바가 이런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 그림하고 르누아의 그림이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림이 됐구나. 그래서 이런 게 의외로 꽤 많아요 미술사에는. 그죠? 지금 볼 수 없는 그림들. 그래서 웬만한 그림들은 그 소장자가 이제 이렇게 대여해주거든요. 그죠? 일반 사람들 보라고 대여해주고 대여하기도 하고 또는 위탁, 그죠? 위탁. 그러니까 소유는 자기인데 대신 미술관에 상설 전시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보통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 인상파 해돋이 인상이라는 그림도 원래는 그죠? 그렇게 위탁 그래서 그냥 그죠? 그 미술관에 맡겨놨다가 그냥 아예 나중에 죽으면서 기증을 한 거죠. 그냥 소유 자체를 넘겨버리고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림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그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쨌든 이 두 그림과 얽힌 그래서 그 물랑드라 갈레트라는 그 그림은 항상 저 고흐의 방은 가셰랑 같이 어울리는 그런 그림이다. 그리고 사연도 딱 얽히잖아요. 가셰 박사가 르누아랑도 친했으니까, 그죠? 그 젊은 여성, 그 그림에 나오는 그 여성을 결국 못 살린 거죠. 그죠? 죽을 때 그 가셰도 못 살리면서 실제로 스틸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가셰 박사의 그림을 능가하는 16년 뒤에 경신한 그림, 그죠? 바로 이 그림, 그죠? 아델레 블로바우의 초상 클림트의 이 그림이 훨씬 비싸게 팔리면서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는 경신이 자주 돼요. 2006년 이후부터는 이게 그죠? 이게 미술 시장이 진짜 화랑이 돼서 경신이 뭐 1년, 2년 뭐 막 팍팍팍팍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가는 한 거의 6억 달러, 그죠? 6억, 5억 얼마 그때 그 그림이요, 그죠? 다빈치 그림이까지 올라갔죠. 최고가가. 물론 팔린 게 그렇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팔린 그림, 그러니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그림도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랑드라 갈레트 이제 요 그림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지금 비 오나요? 비 안 오죠? 자, 물랑드라 갈레트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또 이제 항상 이런 유명한 그림은 그죠? 뒷사람들이 또 뒤 화가들이 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중에서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물랑드라 갈레트 이거는 워낙 대중적으로도 많이 이용됩니다. 그죠? 이런 뭡니까 요거를 실제 사람 움직이게 하면서 어떤 그 광고에도 쓰고 그죠? 그런 데도 많이 활용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예술사적으로는 요거 우리 책에도 나오는 그 라울 디피라는 화가 라울 디피. 그래서 거의 똑같이 그렸죠, 그죠? 그죠? 인물들하고 거의 똑같이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채화입니다. 딱 봐도 수채화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수채화, 투명한 수채화로 그렸고. 그래서 라울 디피는 그 야수파에 참여했던 화가로 르누아르처럼 삶의 기쁨을 주로 그렸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책을 한번 보시면 앞에 나올 사람이니까요. 나오고 미리 보면 또 좋죠, 그죠? 야수파가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
20세기 미술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죠? 238페이지에 그죠? 238페이지에 238페이지. 여기 이제 20세기 미술이 딱 되는 거잖아요. 20세기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처음 나오는 게 야수파예요. 야수주의. 그죠? 야수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야수주의가 예전에 이제 막 블라메니까 나오다가 뭐 한 페이지 딱 넘기시면은 240페이지. 그죠? 240페이지 넘기시면은 맨 아래쪽에 뒤피라고 있어요. 이 사람입니다. 그죠? 라울 디피.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 약간 애들 그림 같은 경마장. 그죠? 보시면요. 그죠? 그죠? 애들 그림처럼 뭔가 경마장인데 이 경마장 같지 않고 놀이동산 같잖아요. 그죠? 그죠? 그 과천 경마장이 아니라 오히려 과천 놀이동산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밝고 약간 이런 그림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피해가지고 이 사람은 좀 어두운 야수주의가 아니라 생기 넘치는 야수주의자다. 그죠? 그래서 첫째 줄 보시면 어떤 이는 라울 리피의 그림을 보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같다고 표현했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 그림도 그죠? 샴페인 잔의 어떤 투명함과 그런 것들 그죠? 비록 수치하지만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 이때 가서 보도록 하시겠고요. 하나만 보시면요, 241페이지에 맨 위에 그죠? 위에서 뭐 자연이란 단지 가성비 것에 불과하다. 둘째 줄에 그죠? 삶의 기쁨을 담은 뒤피의 그림은 곧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되어 동료 야수주의자들의 그림이 지금들에게 빠르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죠? 이 뒤피는 뭔가 밝은 삶의 기쁨. 그래서 바로 르누아르랑 바로 통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겠지? 그죠? 르누아르는 삶의 기쁨, 즐거움, 절정의 즐거운 순간을 그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울 디피가 당연히 이 그림을 모사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린 그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이 나름 또 해석해서 수채화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라울 디피. 자, 이거 하나 이제 보시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그림 얘기, 그래서 그 물렌드라 갈레트 이제 그림은 다 얘기 일단 하셨고요. 일단 하고 그 다음 계속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물렌드라 갈레트 저 그림이 전시된 게 제 3회 인상주의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3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전시된 그림들과 그러니까 인상주의 전시회의 하이라이트는 이 3회하고 7회입니다. 3회하고 7회. 전부 8번 전시회가 있었는데 3회하고 7회가 전시회고 아주 절정이고요. 제일 좋은 많은 작품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3회 전시회 또 전시됐던 또 한 유명한 그림 한 10번째 정도 들어가나 이 그림이 르누아르 그림 중에서 그런 또 그림입니다. 르누아르의 그네라는 그림이에요. 그네. 지금 이 여성이 그네 살짝 이쪽으로 약간 삐뚤어지게 그네를 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이게 그 르누아르의 정원이에요. 르누아르의 정원. 그러니까 르누아르의 정원이 있고 정원이 옆으로 조그만 숲으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사진 보시면 나옵니다. 그죠? 르누아르의 정원이 몽마르트 언덕 꼭대기 이렇게 집에 있고 거기에 앞에 딱 정원이 있고 그 이제 숲으로 약간 오래된 숲으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결되는 그쪽 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무에다가 그네를 매달아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르누아르의 정원이 거기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죠? 도시 한복판에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와 뭐 이런 풀과 꽃이 있는 정원에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이렇게 그네도 있으니까 애들 오고 해서 그래서 르누아르의 정원입니다. 요게 요 장소가요. 자, 그래서 요 모델은 이제 그 잔느 사마리 여성 잔느 사마리인데, 근데 옷이 일단 옷 자체가 좀 특이하지 않아요? 왜 뭐가 특이한 거냐면은 요게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제일 여성적인 옷이 아니고 이렇게 그죠, 이게 풍성 그죠, 이게 쫙 퍼지고 그죠, 이게 많은 건데 그죠, 이렇게 그죠, 딱 여성이 입었을 때 밑에 치마가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그 멋을 내는 그림인 저 옷인데, 요거는 퍼지지가 않고 몸에 딱 붙는 거잖아요. 요게 또 최신, 또 그 당시 또 최신 몸매를 드러내는, 그죠? 몸매를 꽉 조여서 드러내는 이게 위에 뭐 가슴 몸매를 요걸 좀 더 이렇게 풍성 이렇게 통통 이렇게 퍼지게 한 게 아니라 좀 더 꽉 붙여서 드러내는 또 최신, 또 이 여성이 또 아주 또 모델 유명 배우로서 실제 배우입니다. 실제 배우로서 또 그런 또 최신
어쨌든 이게 상당히 세련되고 어쨌든 그 당시 저한 옷이라고 합니다. 의상에서 그러더라고요. 의상학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런 아주 최신 유행 옷을 딱 입고 이렇게 있는데 물론 모델이죠. 모델로 이제 쓰라고 한 건데 그래서 잡는 사마리 그다음에 자기 이제 친구 그다음에 요건 자기 동생의 뒤에 있는 수염 난 사람은 자기 친동생 르누아르의 친동생.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아까 나왔던 여성이 그죠? 그 물랑드랑 갈레트에서 이렇게 동생이 앉아 있고 뒤에 이렇게 손 잡고 서 있는 언니입니다. 언니와 동생, 그죠? 언니 그 동생 손에 어깨 얹고 있는 그 여성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당시 20살, 19살 뭐 이때 정말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나름 온갖 남성들의 그 플러팅을 받고 막 그죠? 여왕식을 받은 거죠. 그죠? 화려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친구가 그죠? 이 친구가 노르베르가 잔느에 관심을 끌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 그죠? 잔느는 듣는 듯 마는데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나름 재밌는 걸 포착한 거 이게 그냥 그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거잖아요. 이게 이런 어린 소녀가 원래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애들은 이런 데 옆에 딱 껴서 보다가 한마디 하죠. 그럼 아저씨 뭐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들이 막 얘기하는데 찌찌 자꾸 웃고 저만 보면서 그죠? 그래서 그런 약간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린 소녀가 재밌게 보여. 그래서 원래 얘는 원래 이게 모델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원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 뒤에도 사람들 와서 막 얘기하고 있고 애들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애가 계속 이걸 지켜본 거예요. 여기서 그죠? 이거를. 그 사실은 이게 뭐 플러팅을 했다기보다는 이 그림 그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냥 얘기하면서 그죠? 그냥 서 있어라 한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된 건데 애는 이제 재밌으니까 뭔 얘기를 하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를 그려준 거예요. 르누아르가 처음에 구상에 본래 어린 소녀는 그리는 구상이 없었지만 나중에 르누아르가 그럼 너도 내가 넣어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넣어준 겁니다. 나름 재밌는 그림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 그림의 그 회화 스타일적인 포인트는 요 나뭇잎 사이로 내리지는 햇빛입니다. 그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시던 것처럼 르누아르의 그네는 물랭들라 갈레트의 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그죠? 물랭들라 갈레트 위에도 그 나뭇잎에서 이렇게 사이를 뚫고 내려오는 그런 여기 쓴 것처럼 그죠? 여기 써있네요. 그죠?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빛의 반점들로 인한 초록 반사와 반짝이는 효과를 그죠? 그거를 이제 탐구한 그림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뭇잎 사이로 이렇게 점점이 막 이렇게 그래서 빛이 있고 그늘 이런 것들이 초록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초록 반사 그죠? 이 옷이 초록색 약간 노란색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이 그림은 모네 그림 아니에요? 우리 보셨죠? 그죠? 앞에서 그죠? 이 모네의 그 유명한 그림 아니에요? 정말 아주 진짜 예쁘장한 진짜 아름다운 그 모네의 솜씨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딱 봐도 모네가 솜씨가 좀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솜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요 스타일이 다르긴 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 시절 모네와 관심을 공유하고 있던 그 관심을 공유라는 게 빛이 내리쬐는데 빛이 나뭇잎에 반투명 또 나뭇잎에 반사되기도 하고 그냥 통과하는 것도 있고 그런 효과를 어떻게 그릴 거냐 그죠? 그런 거를 고심해서 그리는 그림. 그래서 이 그림도 결국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무 그늘에 있지만은 뭔가 빛나는 그죠? 이런 빛이 딱딱딱 떨어지는 그죠? 이런 효과를. 그래서 실제로는 하얀색 옷인데 이게 핑크빛이 돌아요. 그죠? 그죠? 핑크빛 옷이 아니고 하얀색인데 그래서 그 반사 효과를 정말 절묘하게 그런 표현한 정말 대단한 극찬을 받은 이제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영향을 받은 거죠. 르누아르도 나도 저런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죠? 나뭇잎 사이로 이렇게 내리쬐는 햇빛과 반사를. 그래서 이제 아마 모네의 그림이 이게 먼저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이런 식의 한번 그죠? 햇빛이 쫙 나뭇잎 사이로 내려는 이런 그림. 그다음에 그 물랭드라 갈레트의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스타일상으로요. 근데 이제 이 당시 주류 비평가들은 이 빛의 효과가 기름 얼룩처럼 보인다. 이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그죠? 야 이거 뭐 기름 얼룩이냐 이런 게 그죠? 기름 얼룩처럼 좀 번지고 윤곽선이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사무인상주의 전시회 때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하지만 어쨌든 오늘날은 우리는 이 그림을 르누아르의 한 10번째 정도 그림으로 꼽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김에 이제 그 시기 주요 모델이었으니까요. 좀 전에 나왔던 그 잔느 사마리라는 그 모델과 그림도 몇 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제목을, 이거는 굳이 제목을 붙인 거예요, 르누아르가. 몽상이라고 붙인 거예요, 굳이. 그죠? 몽상. 어떤 여성의 어떤 몽상적인 그런, 몽환적인 그런 이미지를 인상주의적인 스타일로 그린 거죠. 윤곽선 없잖아요. 지금 윤곽선이 없잖아요, 그죠? 윤곽선이 없이 그냥 그죠? 빛의 효과와 요 퍼짐만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잔느 사마리라는 여성을 1977년 1877년작이네요. 그래서 이 여성은 그 시기에 1870년 80년 사이 르누아르가 모델로 선호한 그런 여성입니다. 그래서 르누아르는 이 여성의 초상화를 12점 그렸고 또 주요한 작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르누아르의 대작에 이 여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봤던 그네라는 작품도 있고 또 물랭드라 갈레트의 춤, 거기에 그 아까 손 위에 짚고 있는 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언니 그 여성이고 그다음에 또 좀 이따가 볼 벤누리랭의 오찬에서도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작품에 그녀를 모델을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게 근데 르누아르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비평을 못 받았잖아요. 인상주의 자체가 잘 비평가들이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지만 당시에는 이 그림들은 비평적으로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가 토라진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 이제 토라진 일이 사실 요때부터. 그래서 요게 또 잔느 사마리의 전신 초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체를 정말 이게 고전주의 시다라고는 다르죠. 어쨌든 진짜 요거를 그죠? 이 화려하게 이런 드레스를 입은 그 초상화를 딱 그렸는데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르누아르는 나름 진짜 야심차게 이 그림을 준비해서 살롱전에서 출품한 겁니다. 요게 우리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요. 자기들끼리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왜 르누아르가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를 합동 전시회를 포기하고 3회까지만 참여하고 4회부터는 난 저런 정치꾼들하고도 안 하고 뭐 드가 마음에 안 들고 나는 그냥 따로 한다 하고서 사실 이제 살롱전에 그죠? 자신이 이제 먹고 살 길을 살롱전에 다시 응모한 겁니다. 응모했으니까 나름 야심차게 준비했겠죠. 어떻게 보면 나름 야심차게 그림 그린 거 같잖아요, 그죠? 큰 그죠? 전신 초상화 나름 자신의 스타일을 가지고 그렸는데 이 그림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창고에 전시돼 창고 이제 한 칸에 임시 전시장에 전시된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요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같이 두 점을 제출했거든요. 근데 요 그 그림이 이따 나오겠지만은요, 사르팡티의 부인과 그녀의 아이들 이건 크게 성공하거든요. 요거는 이게 성공 얻으니까 이제 이거는 딱 가운데 전시되고 이 그림은 이제 그냥 구석에 처박힌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모델 주인공은 잔느는 크게 실망해요. 실제로 화를 또 엄청 냈다 그럽니다. 화를.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 해가지고 크게 실망해서 그래서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크게 실망해가지고 에이씨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새로운 예술가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여성이 다시 여기 있었잖아요. 바로 요거 그 다음부터 1880년부터 그녀는 르누아르 대신에 그죠? 아카데미 스타일 그죠? 전통적인 고전적인 아카데미 스타일의 화가들에게서 자신의 초상화를 이제 그리고 모델을 하는 그렇게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모델이 안 나와요. 이제 이 그림이 안 나옵니다. 벤누리랭 오찬에 뒤에 살짝 나오는 거 말고는 그 다음에는 안 나옵니다. 물론 이 여성 결혼도 했지만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요 이게 이제 인상적인 그림이고 그래서 나온 그림이 이거예요. 이게 아카데미적이죠. 딱 보면. 아카데미적이라는 게 전통적인 스타일의 그림 아니에요, 그죠? 여기 딱 보시면 이 전통적인 기법이 뭡니까? 전통적인 기법, 아카데미 스타일의 핵심은 요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그죠? 전통적인 명암법, 그죠? 우리 키아로스크로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카라바조나 이런 데도, 그죠? 카라바조 같은 거 보시면 까만데 딱 그 빛만 딱, 그죠? 얼굴만 딱 이렇게 빛나는,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딱 이런 거 반짝이는, 그죠? 그래서 요걸 있는 그대로 이런 거, 바크리나 이런 것들도 다 그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세부적인 묘사를 다 했으면서도 이 명암법, 전통적인 명암법이 두드러지는 이 전형적인 그 아카데미적인 그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 그림을 갖느냐 지금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꾸 모델을 사람한테 자꾸 섰는데 그렇다고 뭐 르누아르가 모델료를 제대로 줬겠어요? 모델료보다 이건 성공하면은 뭐 해주겠는데 근데 성공 못하고 맨날 욕이나 먹고 있고 이거는 그 욕을 먹거나 뭐 이상하다 자꾸 되면 이렇게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되면은 자기도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도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진 배우인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르누아르 이제 버리고 새로운 화가라고 하는 인상파 버리고 이제 아카데미 스타일로 간 겁니다. 근데 역사는 거꾸로 돼버린 거죠. 오히려 이 여성은 르누아르의 모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역사에 영원히 남는 거죠, 그죠? 우리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됐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르누아르의 저주라고 해야 되나 이거 또 일찍 죽어요. 33살에 또 이 여성도. 그래서 이 여성은 예술가 집안이 뭐 예술가 집안이라 그래봤자 뭐 크게 뭐 저간 집은 아니 그냥 아버지가 첼로 연주자. 사실 첼로 연주자는 그냥 일반 이제 그 당시 그죠 뭐 캬바레나 뭐 이런 오케스트라에 그냥 그 정도죠 그죠 큰 적은 아니니까 일반 아버지가 첼로 연주자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딱 보시면 여러분들 이 표정이 그게 있어요. 이 정말 보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립음악원에 입학해서 연극을 했는데 코미디 부분 코미디 희극 그죠? 코미디 부분 그래서 1등 차지했고 이후 코미디 프랑세즈에서 그죠? 몰리에르 특히 그 유명한 몰리에르의 희극 몰리에르는 다 그 풍자극 희극 재밌는 코미디 아니에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 인기 있는 배우가 돼. 근데 딱 보면 표정이 좀 그렇죠. 약간 코미디적인 게 물론 연극이니까 좀 잘 어울리는 표정이 그죠? 막 그죠? 재밌는 표정도 졌다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그죠? 키는 크지 않지만 저는 그런 식의 아주 고역으로 인기 있는 배우였습니다. 나름 인기 있는 배우였는데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 3명 두었지만 또 자녀 2명도 자기보다 일찍 죽어요. 자녀 둘도 더 일찍 죽고 자기도 야 이게 좀 33살에 장티푸스로 급사하는 야 이 르누아르의 저주인가 이게 뭐 르누아르의 그림에 나왔다 그러면 이 그림에는 남았는데 이게 좀 불우하네 저 뭔가 운명적인 일들이 좀 있습니다. 자꾸 좀 많아요. 이 뒤에 또 있어 계속 나와요 뒤에도 이 뒤에도 모델들도 자 그래서요 이제 요 여성 이렇게 봤던 어쨌든 르누아르의 유명한 이것도 다 유명한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 그다음에 이 그림 그다음에 우리 봤던 이 그네 그죠? 그다음에 블랑드라 갈레트 그다음에 이따 한 번 또 나올 겁니다. 요 여성이요 마지막에 그 벤누리 대회의 5차에서 나올 겁니다. 요 그림도 나름 인기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그죠? 이것도 정말 인상주의적으로 그죠? 윤곽선 없이 그죠? 윤곽선 없이 인상주의적으로 그린. 그러니까 이 제목이 보통 빵세라고 불립니다. 빵세가 파스칼이 그 유명한 책 아니에요. 빵세 그죠? 그래서 빵세는 그냥 생각한다는 뜻이죠. 생각 사색 그죠? 그래서 생각하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한 여성을 그린. 근데 이 여성이 또 이 여성이에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그죠? 제 1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전시된 그죠 그 오페라 관람석에 이렇게 가지고 연출한 그런 그림 요 여성하고 요 여성이 같은 여성입니다. 얼굴 좀 뭐 그렇게 보이세요? 그죠? 애매하죠 그죠? 여기서 나중에 또 들어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그거 나중에 말씀하신 거 어쨌든 비슷한데 근데 딱 보면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죠? 요건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엔 좀 진하게 화장을 했고 그랬었지만요. 리니 로페즈라는 여성이고요. 그다음에 이 여성 이제 누군지는 모르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인상주의적이죠, 그죠? 이 묘사가 인상주의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그 순간의 인상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처음 극정으로 외출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게 사교계에 데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당시엔 이 상류층에서 극장 간다는 거는 자기가 이 소녀가 이제는 자기가 어떤 독자적인 뭡니까? 남성들이 어떤 그 플러팅이나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나이가 돼서 처음으로 사교계에 데뷔하는 그런 어떤 들뜬 표정. 그래서 손에 꽃 들고 딱 가서 저 안에 사람들 왁자지껄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보는 그런 약간 들뜬, 약간 상기된 듯한 그죠? 그런 마음을 표현한 그런 작품으로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작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요런 또 이제 아이들 그림, 그죠? 항상 그 아이들 그림을 넣었다 그러면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애들 그림을 그려야 우리가 애들 어릴 때 사진 많이 찍어두듯이 그 당시 이제 돈 있는 사람도 애들 초상화를 보통 많이 아무래도 주문을 하게 되니까 그죠? 초상화 주문을 받을 생각으로 실제로 이것도 주문 받은 겁니다. 이 듀랑리엘의 이게 누군지 잘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듀랑리엘의 딸은 아니고 듀랑리엘이 아마 동생 딸인 것 같아요. 동생의 딸. 그래서 듀랑리엘 그죠? 자기 그림을 사준 거죠? 그 화상 딸을 물론 뭐 돈을 받고 그린 거죠. 이렇게 아주 예쁘게 그죠? 예쁘장하게 아이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 그래서 애들, 어린 여성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명인도 그린 거죠. 나름 유명인. 나름 유명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퐁스 도데는 아시죠? 알퐁스 도데. 그죠?
저희 그죠 선생님들 우리 세대는 특히 익숙하잖아요. 이런 옛날 그 중고등에 나오는 소설 있잖아요. 뭐별 마지막 수업 이런 소설로 보통 이런 민족주의 소설로 유명한데 사실 이것보다는요 이 사람은 자연주의 소설가로서 그 아르레 여인 방앗간 편지라는 요게 히트한 그 여러 단편선 모은 거고요. 요거는 방앗간 편지라는 게 그다음에 아르레 여인은 요거는 실패했어요 연극적으로는. 근데 우리 음악계에서는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조르주 BJ 왜 그죠? 아르르의 연 우리 아르르의 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르르가 아니라 발음성으로 아르입니다. 아르 왜 그 이게 어떻게 돼요? 뭐그 음악이 어떻게 되죠? 그 아주 제가 하면 또 어떻게 되는데 허밍으로 BJ 이게 잘 그죠? 유명한 그죠? BJ 그죠? 뭐 파랑놀라라든지 이런 등등 그 유명한 그 BJ 그 아르르의 여인이라는 그런 것에 이제 원작이 되는 그 소설을 쓴 물론 그게 일종의 그 대본입니다. 연극 대본인데 연극 내용은 뭐 사실 뻔한데요. 별건 아닌데 뭐 요거로 유명하죠. 근데 이 아르르는 근데 아르르 나와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 아르르는 이게 또 누구랑 얽힌 됩니까? 아르 그죠? 반 고흐 그죠? 반 고흐가 왜 그죠? 이게 아르리 그 지중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게요. 지중해 해안 그죠? 지중해 프랑스가 지중해에 맞닿아 있으면은 그죠? 프랑스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독일어 프랑스고 한 중간쯤에 있는 데입니다. 아르리 해안가에 있는 그러니까 남프랑스의 정말 지중해 그 따뜻한 그런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흐가 여기에 이제 그 예술가들의 뭔가 마음이 고갱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여기서 이제 꽤 살다가 나중에 미쳐가지고 이제 막 귀 자르고 난리친다거든요. 아를. 그래도 그 아르는 나름 어떤 뭐 좀 북쪽 프랑스랑 다른 거예요. 스페인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떤 뭐라 그래야 되냐 뭐 정열의 도시 뭐 이런 약간 지중해풍에 그런 게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레도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성이 뭐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많은데 그 남자애가 미쳐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하다가 난리치고 사살하고 죽는 끝나는 그런 건데 뭐 내용은 사실 허접한데 내용은 진짜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 비슷한 건데 그죠? 어쨌든 그 이 지역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고 같은 데 나오니까요, 그죠? 자, 어쨌든 알퐁스 도데라는 그런 유명 작가고 작가도 나름 이 르누아르와 교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이제 그 부인이죠. 그래서 그래서 알퐁스 도데 부인을 그린 건데요. 이제 부인이 또 한 속이 아니지 한 10속은 썩습니다. 이 속을 썩이죠, 이 남자가. 이게 이제 그 당시 예술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오늘 내일 없이 오늘 산다 해가지고 그죠? 그냥 돈 다 말아먹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막 그죠? 막 돌아다니고 뭐 맨날 뭐 바람 핀다고 해야 되나? 맨날 자기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해가지고 맨날 이 부인이 멀쩡한 부인이 있는데 그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죠?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부인은 속을 썩죠. 어쨌든 이건 그나마 좀 좋을 때 찍은 그린 사진이 그림이고 이 뒤부터는 평생 속 썩이다가 뭐. 나중에는 성공도 못하고 죽어요. 큰 성공 못하고 이름은 알려지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유명인 이런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거 또 유명인의 또 조상합니다. 이른바 이제 요 얘기 이제 할 거예요. 샤르팡티의 부인과 이제 살롱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이건 샤르팡티의 부인을 그린 건데요. 이제 요 부인은 출판인 한 번 진짜 언급 드렸어요. 샤르팡티에와 이제 그 부인 이 부인을 만난 것은 어려운 시절 르누아르에겐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 3회 인상주의 전시회를 끝으로 르누아르는 다시 살롱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살롱전에 응모하게 됩니다. 살롱전에. 그래서 요게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4회 인상주의 전시회 이제 이때부터 참여하지 않습니다. 르누아르는 참여하지 않는 르누아르. 그래서 인상주의자 그룹은 1878년 합동전시회는 이제 개최하지 못하고 1년 넘겨서 그때 또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하자 해가지고 이제 카유보트 그죠? 돈 많은 카유보트가 야 우리 다시 한번 해서 해보자 해서 카유보트 주도로 다시 전시회를 개최하자곤 했지만 근데 이때가 사실 제일 어려운 때거든요. 이 모네는 뭐 이게 지금 그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죠? 돌아다니고 막 그 첫 번째 와이프 이제 막 아파 죽고 게다가 그 후원자라고 하는 사람도 다 파산해버리고 뭐 그 다음에 그죠? 모네 둘째 부인이 애 6대를 와서 들어와 버리고 이런 모네는 정신 나간 상태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네는 아파가지고 휴양 가버렸고, 그죠? 그 매독이 도져가지고 휴양 가버렸고, 뭐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루본들의 사정, 그러니까 카이보트는 돈이 많으니까 자기들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 그루본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드가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드가가 그때 딱 끼어드는 거죠. 이런 기존 그룹원들이 정신없을 때
자기가 이끄는 그룹원들, 그죠? 드가는 자신이 이끄는 그룹원들을 대거 참여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르누아르는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정치적인 이유 등을 내세우면서 이때부터 4, 5, 6, 그 다음에 8회 전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누아르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에 어떤 정치나 이념이 개입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가의 그룹원 중에는 라파엘로 등 어떤 무정부주의자, 제가 잘못 썼습니다. 라파엘리입니다. 라파엘리 잘못 썼습니다. 라파엘리라고 하는 라파엘로를 따라서 한다는 자기 이름을 붙인 거죠. 라파엘리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라파엘리 등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있었고 또 자기 이제 오랜 피사로 같은 무정부주의자. 이게 사실 르누아르 이런 거 안 좋아했다는 거죠. 좀 과격하고 이런 거, 또 정치색 개입하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꾸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사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들은 뭔가 새로운 예술을 하고, 그죠? 아카데미아와는 다른, 오랜 예술하고 다른 새로운 예술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상도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치색도 반사회적이다. 그쪽에 같이 묶인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종의 뭡니까, 우리가 진영 논리도 하실 때 저건 저쪽 진영이다. 그래서 좌파 쪽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걸 르누아르가 싫어했던 거예요. 자기 그렇게 비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꾸 저쪽 좌파로 비치는 거 제가 싫었던 겁니다. 정치 자체도 별로 안 좋아했고, 물론 르누아르는 정치 성향 자체가 보수주의자였고, 반유대주의 성향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그렇다는 것 뿐이고, 이걸 뭐 내세우고 이런 건 아닌 겁니다. 자신은 누구나 뭐 정치적인 건 있겠지. 하지만 이거를 뭐 내세우거나 이걸 예술에 반영시키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러니까 요게 르누아르는 난 저러면 못하겠다 해가지고 끼지 않는 겁니다. 물론 실제 이유는 그것보다는 사실 이거였죠. 그죠? 르누아르가 합동전시회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자기는 이게 안 되겠다. 합동전시회로 성공 못하고, 그죠? 살롱전을 통해서 뭔가 기회를 모색해서 유명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르누아르는 1978년, 그죠? 인상주의자들이 앞에 합동전시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때도 그때부터 살롱전에 이제 응모를 한 거예요. 살롱전에 도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전을 해서 처음에 요 그림 가지고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요 그림. 초콜릿 한 잔. 이 초콜릿이 그 당시에는 또 엄청난, 그죠? 그 당시에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니까 첨단 음료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러니까 그 유행을 시작되는, 그죠? 초콜릿 이렇게 뜨겁게 타서 먹는, 그죠? 이런 그림을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새로운 기호식품 뭐, 그죠? 커피 같은, 그죠? 커피와는 또 다른.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마르고죠. 마르고 거의 마지막 같은데, 그죠? 그 이후에는 이제 바로 그 다음 해에 바로 죽었으니까요. 마르고였고, 그래서 카페라는 제목으로 출품해서 뭐 받아는 들여줬는데, 근데 그때 말씀드렸죠. 살롱전이 일단 웬만하면 이제 좀 받아들여준다, 그죠? 이 만회가 싸고치고 이런 다음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웬만하면 받아주기 때문에 받아는 들여줬는데 크게 주목받지는 못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78년 살롱전은 그랬고, 이제 하지만 르누아르가 성공한 게 그 다음 해예요. 그 다음에 이 사르팡티에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사르팡티를 언제 만났냐? 그 전에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었어요. 한번 나왔는데 이제 여기 말씀드리려고 상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샤르팡티에라는 사람은 뭐 이런 사람입니다. 유튜브 다음 페이지 이런 사람인데 출판인이에요. 출판인. 그래서 근데 요게 인상주자들의 경매에서 74년도에 첫 번째 그 전시회를 하고 이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시회를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 그냥 그림만 팔자. 이때가 제일 어려울 때가 그랬습니다. 프랑스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그림만 팔자 해가지고 전시회 안 하고 그림만 팔려고 경매를 했었는데 이 경매도 물론 크게 성공 못했죠. 근데 어쨌든 경매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르팡티에가 르누아르의 그림을 구입해 줍니다. 그래서 사르팡티에는 나름 그 출판인으로서 뭐 새로운 예술 이런 거에도,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예술에 다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요 작품 하나를 이제 구입해 줍니다. 뭐 싼 가격이에요, 그죠? 180프랑이라고 하는 정말 싼 가격에 낚시하는 사람, 이런 인상주의적인 그런 그림 하나를 구입해 주는데, 사르팡티에가 나름 이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르누아르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제 초상화도 이렇게 아까 자기 부인 초상화도 의뢰하고, 그래서 요 유명한, 돈도 당연히 많겠죠. 샤르팡티의 지원 덕분에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르누아르는 몽마르트 언덕 위 꼬르토가에 있는 정원, 꼬르토가에 정원이 있는 집, 그죠? 바로 그 르누아르의 정원. 그 정원이 딸려 있는 그 집에 싸게 월세 100프랑에 세를 들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도 있고 그 작업실까지 같이 있는, 그죠? 그 큰 걸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름 싸게. 그래서 요게 오늘날 그 몽마르트 그 박물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그 유명인 나름, 그죠?
만났기 때문에 큰 후원을 받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아주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작가들, 그죠? 특히 에밀 졸라, 그죠? 플로베르, 모파상, 그죠? 뭐 도데 등 당대 인기 작가의 소설을 펴내는 출판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저널도 문예지 이런 것도 발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출판사라는 게 오늘날하고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날하고 다르게 이거는 이 당시 19세기의 출판사, 저 정도 출판사 사장이라면은 오늘날 뭐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일보, 중앙일보보다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교보문고 정도? 그죠? 교보문고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정도로 봐야 되나? 그 정도로 대충 그죠? 위상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죠?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죠? 이 당시에는 매체라는 게 TV나 라디오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그죠? 이 종이 매체 자체가 파워가 컸으니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파워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는 문학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술, 음악, 뭐 다양한 것들을 다 관심 분야 예술 애호가였는데,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결국 성공한 겁니다. 르누아르가 1879년 살롱전에 아까 봤잖아요. 그 잔느 사마리에 전시 조성하는 그거는 그냥 창고에 처박히고, 그죠? 이 조르즈 샤르팡티의 부인과 그녀의 아이들과 잔느 사마리 전시 두 개를 주품했는데, 조르주 샤르팡티의 부인과 그녀의 아이들, 여기 그 다음 페이지는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그죠? 샤르팡티의 부인과 아이들, 아주 귀엽게 그렸죠. 그죠? 이 큰 개도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이 그림을 딱 이제 제출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죠? 이게 홀의 한가운데 전시된다는 거죠, 홀. 그죠? 이 전시회, 그죠? 살롱전에 홀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딱 이 그림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비평가들이 다 그냥, 야, 이거 아주 알고 있고 호평을 하고 커다란 성공을 거둡니다. 물론 성공을 거둔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그죠? 이 출판인에다가 이 부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걸은 거지. 이게 예술을 후원하고 예술가들하고 교류가 있던, 말 그대로 이 루즈 샤르팡티에하고 이 부인은 여기 쓴 것처럼 샤르팡티의 아내 마르그리트는 금요일마다 살롱을 개최해요. 이 살롱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 살롱이 뭡니까? 이 살롱은 이게 왜 프랑스가, 그죠? 그 귀부인들이 이 살롱이라고 해서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그 저택에서 당시 유명 정치인 뭐 예술인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다과도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정치 토론도 하고 예술도 이야기하던 그런 전통이 좀 있었어요. 그죠? 우리 살롱, 이건 살롱이라는 뜻 자체가 원래 방이라는 뜻이에요. 방, 그죠? 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방에서 살롱을 개최한, 물론 요때 되면은 19세기 후반쯤 오면은 이런 게 거의 없어졌죠. 근데 이게 제일 전성기가 18세기 말하고 19세기 초 요럴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살롱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 정치적인 파당도 생기고, 물론 예술 같은 것도 막 일어났고, 뭐 나폴레옹도 그 살롱에 막 들어갔다니, 어떤 유명 귀부인들의, 그죠? 그래서 귀부인들은 요런 거 했다는 겁니다. 그 부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죠? 그런 일종의 한마디로 모임을 주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것도 사실 일종의 살롱 아니에요, 그죠? 우리 대표님하고 살롱 미사미도. 그래서 금요일마다 살롱을 개최해가지고 당대 유명 작가, 화가, 배우, 음악가, 정치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늘은 뭘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 발표하실 겁니다. 다 얘기하고 그죠? 다가가면서 그게 살롱이에요. 뭐 살롱이 별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 부인이 당연히 출판사 사장이고 출판사 부인이 그 집에서 금요일마다 살롱을 개최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살롱전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도 당연히 이거는, 야, 우리 부인 초상화가 왔어? 그러면 한가운데 걸어야지 해가지고 당연히 이 그림의 성공은 부인의 명망이 입은 거겠습니다. 그죠?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르누아르가 뭐 유명하고 사실 유명하지도 않았죠, 크게.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그죠? 다 한가운데 딱 걸어가지고 이게 우리 예술계의 어떤, 그죠? 그런 중요한 후원자다라고 해서 그래서 한가운데 걸린 거예요, 이 그림 자체가. 그죠? 이 그림이 홀의 한가운데 전시되고 당연히 다 좋은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 그림도 비난을 할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호평을 받고 르누아르의 이름도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그림도 나름 상당히 좀 잘 그려서 그림면이 특히 요 아이들이나 요 강아지 같은 거 보면, 그죠? 아이들 아주 뭐죠? 나름 귀엽게 그죠? 이렇게 그린 그런 귀여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림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동양풍의 공작 같은 것도 있고요, 그죠? 이런 일본풍 같은 거 좀 있고,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그래서
크게 성공을 거둡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나니까 성공도 나름 이름이 알려지고 나니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르누아르의 성공에 모네도 그때 엄청 힘들었잖아요. 돈도 없고 뭐 이제 와이프 첫째 와이프 막 거의 굶죠. 이제 죽기 직전이죠, 그죠? 아니 죽은 다음이거나 80년 죽은 다음이죠. 그러니까 애들은 막 지금 8명이 돼버렸고 하죠. 그래서 자기도 생각을 바꾸어서 합동전시회 놔도 대신에 살롱 전시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살롱 전시회 출품을 하는데 당연히 주목을 받지 못하죠. 그죠? 먼저 말한 것처럼 르누아르의 성공은 그 부인을 그렸기 때문에 사르팡테의 부인을 그렸기 때문에 그게 주목을 받은 거지 다른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약발 떨어지니까 성공 못하잖아요. 르누아르도 요건 그 다음에 출판한 거거든요. 살롱 전에 요 그림은 그죠? 잠이 든 젊은 여성 고양이와 소녀 고양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림을 살롱전에 출품했는데 이뭐 참박주제 받는 거 좋지 않은 자리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의 이제 모델은 몽마르트의 꽃가게에서 일하는 여성이라 합니다. 여성 몽마르트의 꽃가게 여성이 앙젤이라는 이런 여성을 이렇게 모델로 써서 그린 건데 이 고양이가 이게 원래 회색이래요. 지금 회색이 거의 안 보이죠, 그죠? 그죠? 원래 회색 고양이라는데 회색 고양이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그 원칙이 잘 드러나잖아요. 그죠? 파란색과 노란색의 교차가 색적인 포인트다. 그죠? 아까 우리가 물랑들랑 밑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줄무늬 그죠? 그죠? 보시면요. 그죠? 보이시죠? 이제는 그죠? 여기 그죠? 이 양말이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인데 그것이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 고양이 색깔도 뭔가 파란색과 노란색해서 이 모자에 어떤 파란색, 노란색 같이 연결되는 그죠? 그런 식의 교차를 이렇게 색색 포인트로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평가로는 그리고 지금 봐도 좀 그래.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우려면은 이 발이 양말이 없어야 돼요. 그냥 살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양말이 야 이거 양말이 뭐 이런 게 있냐 그렇잖아요. 이거 뭐 농부가 신는 거냐 이게 무슨 이런 양말이 있냐 좀 그렇잖아요. 이런 양말이 있다는 게 그죠? 얼룩달룩 양말 그죠? 그래서 좀 한번 생각해보시면 이 피부색하고 비슷한 여기 피부색이 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좀 약간 촌티나 보이기도 하고 양말이 그죠? 이렇게 그 색채적인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평을 받았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 그림도 나름 유명한 그림이에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특히 어떤 어깨끈이 흘러내려서 어깨끈이 지금 자고 있는데 잠들었는데 한쪽이 흘러내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관능적인 그죠? 그런 관능성까지 집어넣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특히 고양이라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르누아르의 그림이 한 30번째쯤? 한 20번, 30번째쯤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살롱전에 지금 3년 연속 했는데 첫 번째 별로 성공 못하고 두 번째 그 샤르팡테 부인 때문에 크게 성공해서 알려지고 세 번째는 뭐 별거 없었지만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알려진 거죠. 훨씬 알려져가지고 또 게다가 샤르팡테 그 잡지, 그죠? 출판하던 잡지가 있잖아요. 잡지, 그 문예지가 주관하여 르누아르의 첫 번째 개인전도 열어줍니다. 왜 그 잡지사가 이런 거 주관하잖아요. 그죠? 동아일보사 주관, 뭐 무슨 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잡지사가 샤르팡테 저널 라비 모데르네라 그래서 현대적 삶이라는 그런 잡지를 출판했는데요. 거기서 그 잡지사의 주관으로 사실 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 화가가 첫 번째 개인전이니까 그죠? 열어주고 이제 이름이 알려지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이름이 알려지면서 드디어 르누아르의 목적 그죠? 돈벌이가 이제 되는 거죠. 한편으로 알려지면서 르누아르에게 상류층들의 저상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죠? 딱 스토리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상류층들의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상류층 나름 상류층의 초상화죠. 그죠? 바로 주문 이 초상화 주문 받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콘서트 극장의 특별석으로 연출되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예술부 차관보 튀르케라는 그러니까 예술부라는 게 없었는데 이게 그 만의 친구가 정확히 연도 까먹었어요. 1878년에 그때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예술부가 생깁니다. 예술에서 나오는 부서가 생겨요. 만의 그 중학교 친구가 그 처음으로 그 장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술부가 처음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차관보로 되는 이게 당연히 그 고위 공무원이죠. 당연히 이제 상류층입니다. 그래서 그 튀르케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과 딸의 초상화를 주문한 겁니다. 근데 딱 보기엔 이 부인하고 딸, 엄마하고 딸처럼 안 보이죠, 그죠? 저는 모르고 볼 때는 이거 그냥
언니 동생 그죠? 그렇게 어쨌든 이 부인을 엄청 어리게 그린 거 어리게 동안으로 그죠? 부인을 동안을 그리고 애는 애티가 좀 나긴 하네요 그죠? 어린 애는 그죠? 애티가 나는 머리 긴 그죠? 이런 그림을 그린 그래서 부인과 딸의 그 연출된 그죠? 이렇게 악보를 들고 꽃다발 갖고 이렇게 어떤 콘서트에 장에 참여한 것처럼 연출한 초상화를 그린 거 초상화를 주문해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상류층의 초상화가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좀 보시면요 좀 특이한 게 그 하얀 장갑이 좀 눈에 띕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손이 여기 처음 보면 딱 어색한데 요거만 보면은 어색한데 아 이게 장갑이구나. 그죠? 끝에 약간 이제 장갑. 그래서 이제 얘도 장갑 끼고 있고 장갑 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얀 장갑. 그래서 이렇게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거는 뭐 그냥 언니와 동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엄마와 딸이라고 엄마를 너무 적게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엄마는 좋게 좋았겠지 자기 적게 그려주면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류층의 수상화가 주문이 들어오고 그래서 나온 그림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그림 이게 그냥 나오고 이게 바로 이게 상류층들의 수상화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유명한 그림이요. 그죠? 이 너무나 유명한 그림 아니에요, 정말 그죠? 르누아르 그림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유명한 그림이 됩니다, 그죠? 바로 이 유명한 그죠? 이레네 까잉 당베르라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르누아르는 또 수집가를 통해서 이게 알려줬으니까 이게 뭐 누구 소개를 되는 게 아니라 이름이 알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파리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유태인이죠, 유태인 은행가 루이 까인 당베르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그죠? 은행가죠. 은행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로부터 그럼 우리 세 딸 항상 그러니까 어린애 자기 애들 초상화를 먼저 많이 그죠? 그려달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 세 딸의 초상화를 그려달라 초상화를 의뢰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그림이 바로 이게 첫 번째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 은행가 루이의 딸 중에 첫 번째 큰 딸이죠. 큰 딸. 그래서 그 나라의 첫째 딸, 당시 8살의 딸을 정말 뭐 대단한 그죠? 오늘날 정말 걸작으로 오늘날 르누아르의 대표적인 걸작 중에 하나고 엄청난 이미지로 남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주문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유태인 이 사람인데요. 그 자기 아버지가 물론 나중에 이제 그려진 그림이지만은요. 다른 사람이 그린 겁니다. 이거 누가 그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 유태인은 엔트워프 아시잖아요. 그죠? 벨기에, 네덜란드 엔트워프 항구에서 출발한 이 유태인들은 보통 금융업을 종사했죠. 그죠? 이 금융업에 종사한 이유는 아시죠? 왜 금융업에 종사했어요? 유태인들이 금융업에 종사한 이유는 카톨릭 교회에서는 제의식을 느끼겠네 돈 관련된 법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그 기독교하고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 아니에요? 이슬람 그 개목적에 이슬람에서는 지금 뭐가 이슬람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가 금지돼 있어요? 이자 받는 거. 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이슬람은 이자 금지입니다. 돈을 빌려주면 빌려주고 받을 수는 있지. 근데 이자를 못 받아요. 이자라는 게 없어. 이자라는 게 아니라 이자를 금하고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그래서 이슬람 은행권들은 이자가 없어요. 물론 또 우회하는 방법으로 이제 외국계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요. 이슬람 자체가 금리가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는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이라 옛날 그죠? 이게 이제 예수 때부터 이게 아주 그죠? 그래서 그걸 카톨릭 교회도 그걸 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불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걸 어떤 돈 빌려서 그걸 바탕으로 투자해서 더 벌고 그래서 갚아줄 개념이 없고 그냥 옛날 경제는 맨날 똑같은 거잖아요. 경제가 기본적으로 정체, 안정,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빌려줬다가 내가 더 받는다는 거는 내가 일을 안 하고 더 받는 거잖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몫이 아니라 부당하게 취득한다는 거지. 그래서 카톨릭 교회도 이 고리대금업을 금했습니다. 금하고 있어요. 금했다고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과거 경제가 정체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과거 중세의 경제가. 물론 그 정도 규모도 안 됐지만은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돈을 빌려와서 그게 돈이 모여야 그걸 자본으로 어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공장을 지금 뭘 하고. 근데 그걸 하고 나면 그걸로 돈을 벌어서 돈을 갚는 거지. 돈을 갚을 때 똑같이 갚으면 이 사람이 빌려주겠어요.
갚을 때는 더 줘야지, 그죠? 그게 이제 그게 일종의 그 금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돈을 갚을 때는 야 빌려줘, 나중에 돈을 때 더 줄게. 그 더 주려면 돈을 굴려야 되는 건데 굴린다는 개념 자체가 이게 자본주의에 익숙한 우리한테는 익숙한 거지. 옛날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부당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 그래서 그 카톨릭은 그 모르셨어요? 카톨릭은 그래서 그게 금지됐어요, 금지. 실제로 신학적으로도 금지돼 있어요. 신학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더 받는 거는 이거는 부정한 일이다. 그래서 그 금융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 그 부자들은 땅 많이 가지고 거기서 땅에서 일해가지고 그죠? 열매 맺어서 부자가 되는 거지, 그죠? 땀을 흘려서 말 그대로, 그죠? 땀을 흘려서 돈 해서 부자가 되는 거지. 그냥 돈 빌려주고 그냥 앉아서 부자 되는 거 이거는 부당.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옛날 사람들도 돈이 필요했잖아요. 급전 같은 게,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했던 거냐? 바로 이방인인 유태인들이 한 거죠. 그 일을.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금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할 수 없었는데 그 카톨릭 교인들이었으니까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유태인이 이방인인 거죠.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방인 그러면 그 유태인인 거예요. 저쪽에서 쫓겨나가서 온 거잖아요. 이슬람 세력한테 밀리기도 했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죠? 다 퍼져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죠? 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그죠? 네. 디아스포라 그죠? 해서 와서 사는 거니까 유태인들이 이방인이고 근데 얘들도 왔으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하면은 사실 딱 대표적으로 두 종족이죠. 종족으로 따지면 유태인하고 집시죠. 집시는 뭐하고 먹고 살았어요? 광대짓하고 그죠? 매춘하고 그다음에 또 집시가 잘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점 보는 거. 왜 나와서 우리 앞에 그죠? 까라가지고 그림에서도 그죠? 점 보는 그죠? 집시들이 이게 이방인 용하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뭔가에서 무당 그죠? 점 봐주고 돈 벌고 점 봐주던가 아니면 광대 그죠? 서커스 뭐 이런 거 집시 공연 같은 거 하던가 아니면은 매매추 같은 거 하던가 그죠? 이렇게 집시들은 그렇게 집시 쪽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와가지고 자기 고향이 아니니까 당연히 땅도 없고 그다음에 카톨릭 그리고 개종도 안 하고 그죠? 대신 카톨릭은 우리는 관용을 베푼다 해서 살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모여 살면서 그럼 뭐 먹고 살 거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돈놀이를 한 거죠, 돈놀이. 왜냐면은 아무리 카톨릭 사회라고 하더라도 당장 조그만 돈 필요하고 이런 거 특히 많잖아. 특히 이제 군주들이 이제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지. 뭐 전쟁 한번 하려면은 애들 원래 용병이니까 당시 용병 돈 줘야 되는데 그럼 일단 땡겨서 내가 전쟁 이기면 더 줄게. 이기면 더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든 아니면 뭐든 간에 그 돈을 땡겼을 필요가 있으니까 돈이 융통돼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교회가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죠? 유태인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다 금융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머리가 좋아서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유태인 가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그 가문이 뭡니까? 우리 공부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금융의 역사를 한번 공부해보면 재밌지 않겠어요? 네. 금융과 이런 그죠? 그 세계 같이 그런 거 이런 문화까지 다 연결되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아니에요?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 그죠? 로스차일드 그죠?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금도 남아있는 대표적인 그 유태인의 금융 가문 아니겠어요? 너무 많지 않아? 네? 음모론도 너무 많아. 그렇죠. 음모론도 로스차일드 연관된 게 너무너무나 많죠. 음모론 그래서 유태인의 음모다 다 모두 또 로스차일드하고 연결되어 있다 뭐 등등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왜 나폴레옹 전쟁 때 어쨌든 크게 하나 땡겨서 돈 벌었죠. 얘들은 로스차일드 그 유명하잖아요. 그죠? 영국에서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에서 이제 그러니까 항상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실제 싸우는 거는 이 카톨릭 교도들이나 이 신교도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돈 버는 건 유태인들이 버는 거예요. 그게 전쟁 장군을 대주고 또 그다음에 전쟁을 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양쪽에 보면 돈을 다 대줬지. 다 대줘도 이기는 쪽한테 그걸 다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하는 인간들은 전쟁 가가지고 이기고 나서 사실 받을 게 별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약탈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전쟁 이기면 그 지역 다 약탈하는 거 아니에요. 약탈로 생기는 건데 이 약탈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이 전쟁에 남는 장사가 안 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어쨌든 전쟁으로 해서 엄청 돈 버는 거야, 근데 그게 유럽이 잘게 죽어지는 바람에 몇 가지 사소한 전쟁들 많이 많았거든요, 등등.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가문도 그 당시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그 유태인 금융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박살난 이유는 사실 하나죠. 로스차일드는 영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있었어요. 영국에 이제 본 자금이 영국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치한테 앞에긴 거예요. 나치한테. 이 사람은 나치한테 박살난 거죠. 그거 하면 이후에 이제 내려가면서 나치한테 박살나면서 풍지백산되고 애들 다 죽고 뭐 하면서 흩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에 남아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당시엔 짱짱한 그죠? 그 당연히 혼인 자기들 유대인들끼리도 혼인하니까 로스차일드 가문하고도 이 사람은 큰 아들 하나, 그 다음에 사이에 딸 셋. 지금 이제 그림, 초상화 그릴. 요게 첫째 딸이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요게 둘째 딸, 셋째 딸. 그래서 애들. 이렇게 초상화 셋을 그린 거예요, 요게. 르누아르가. 셋을 그렸고, 그래서 맨 위에 장남, 맨 아래 막내. 그러니까 남자. 오남매인데, 그죠? 아들 하나에, 딸 가운데 셋에, 그 다음에 이제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결혼을 또 해요. 그런 식으로 다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초상화 그리기 르누아르가 그린 거예요. 르누아르가 다 이 초상화를 이것도 나름 귀엽게 그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극적이긴 하죠. 또 이게 르누아르의 저주. 그래서 오늘 그 정도까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당연히 이 사람도 옛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좋다 그래서 얘 이제 불러서 그렸는데 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아카데미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카데미 스타일은 그대로 정밀하게 그죠? 하나하나 그린 게 아니라 야 진짜 오늘날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익숙하고 야 이 대단한 그림을 여기지만은 이게 뭔가 좀 손이나 이런 거 다 이게 아카데미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거 좀 그리다 말고 해서 마음에 안 든 거죠. 이 노인네가 이제 이 아버지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야 이게 뭐야 이거 그리다 말고 해가지고 하인들 방에 이제 걸어둔 채 이 돈 못 준다 대금 지불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건 뭐 그리다 말았다는 느낌일 겁니다 아마 그죠? 맡겼는데 이건 뭐야? 하다가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그림 다음 해 이제 그냥 1,500프랑을 지불하는데 그 그림이 하나가 아니라 2개 가격이죠, 그죠? 이거랑 같이 그죠? 이 그림이랑 초상화 2개 가격을 1,500프랑에 줬는데 이거는 듀랑리엘이 사는 가격하고 뭐 거의 비슷하거나 뭐 조금 더 줬거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듀랑리엘이 한 보통 400프랑에 500프랑을 주고 샀으니까 하나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처음부터 가격이 정해졌던 게 아닌데 큰 금액을 기대했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파리에서 한 두 번 정도 꺾는 재벌인데 은행가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대가나 삼성가 들어가서 뭐 하나 했다면은 야 이거 돈 많이 받는데 나중에 이게 그냥 보통 받는 것만 밖에 못 받으면은 이거 뭐냐 해서 누나는 크게 실망했다는 겁니다. 나의 한몫 드디어 내가 한몫 살롱전에서 드디어 한몫 땡기겠다 해서 갔는데 그렇잖아요. 크게 실망해가지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인색함에 놀랄 것도 없습니다. 그는 유태인입니다. 이게 이런 생각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기존의 그 유럽인들한테는 원래 유태인들 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하고 그죠? 그는 유태인입니다. 그죠? 그에게서 온 1,500프랑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죠?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그죠? 그 가문은 심히 인색하게 이제 유태인들만 손을 떼게 날리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르누아르가 정말 실망을 한 겁니다. 실망을 아마 했겠죠. 진짜 엄청난 부자인데 그죠? 그거를 달라는 거를 주니 그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이러니 그죠? 그렇다고 해서 르누아르가 뭐 유태인 뭐 손을 뗐다 하지만 유태인 화가들하고 다 교류가 르누아르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해서 그렇지 교류가 했지만 근데 르누아르는 이 반유대주의 성향이 좀 강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르누아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일반적인 정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일반적인 정서가 유태인들은 말이야 그죠? 이 돈놀이하고 큰 돈만하고 자기들만 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레스피스 사건에서 그런 일이 드러나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그림은 그죠? 이 그림은 그렇게 있다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여성이 자기가 이제 결혼하면서 가져갑니다. 결혼하면서 가져가고요. 가져가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치가 어디서 나치가 약탈해가지고 이제 나치가 약탈해서 이제 헤르만 괴링 나치 공군 참모총장 헤르만 괴링이 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그림이 이제 헤르만 괴링이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 괴링이 나중에 히틀러 죽은 다음에 잠깐 총통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여성 앞에 그 큰 딸을 얘기하는 그 여성의 일생도 기구하죠. 그죠? 이게
르누아르의 저주라고 해야 되나, 그죠? 기구한데 이 살기는 오래 살았어요, 91세, 그죠? 진짜 오래 살았죠. 근데 이게 살면 뭐 합니까? 이게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이레네는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혼을 했는데 이게 당연히 처음에는 정략 결혼이겠죠, 집안끼리, 그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는데 근데 이제 또 그 친구하고 바람 나가지고 또 이혼을 해요, 그죠? 이혼을 또 근데 그 친구 자기가 말한다고요? 이 여성이 바람난 거죠. 여성이. 그러니까 저는 결혼했다가 이제 어떤 백작, 물론 백작은 뭐 그 당시 주는 그냥 흔한 거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정도 되면은요. 그래서 백작하고 결혼했다가 또 그 친구 다른 백작하고 또 결혼해요. 그죠? 이혼하고 애 둘 낳고 이혼하고 다른 백작하고 결혼하는데 근데 그 백작은 또 카톨릭이야. 그래서 유대교 버리고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요. 그래서 했는데 그러다가 딸 하나 낳고 오래 못 가겠죠. 또 이혼을 또 하죠. 그죠? 근데 이혼하고 또 혼자 살았는데 2차 대전 전에. 그래서 그런 걸 이혼을 반복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그러면 이게 유태인아니에요. 유태인이고 다 알려진 유명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인데 자기가 이탈리아 이름과 여권 당연히 위조된 거죠. 그죠? 위조. 이때 또 이거 위조하는 걸 사는 것도 엄청 돈이 세서 사는 겁니다. 그죠? 정밀하게 위조한 거를 사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가격이 비싸겠지. 그죠? 그래서 위조한 이탈리아 이름과 여권을 통해서 나치한테 끌려가는 거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 아까 큰 딸 그 여성은 그런데 이제 비극적인 거는 그녀의 이제 아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고, 그죠? 그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격추돼서 전사됐고, 그다음에 또 전 남편 뭐 그 딸, 자기의 딸과 그 자녀 등은 아우슈비츠까지 결국 끌려가서 죽은 거죠, 다. 그죠? 나치에 끌려가서 죽은 겁니다. 근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2차 대전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 돈 많았잖아요. 그래도 나도 가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남편도 백작이고 이러니까 그 재산이 다 이 여자한테 다 온 거야. 그렇겠죠. 상속인이 다 아우슈비츠 죽었으니까, 그죠? 이거 없으니까 그 딸과 자녀가 다 죽었으니까 이들의 재산이 이레네 이 딸한테 다 상속되었는데 그녀는 이를 도박장에서 당해야 했다. 근데 이제 도박장에 간 게 사실 나이 들어서 뭐 70 넘어서 이제 그때 한 거예요. 전쟁 이후에 7, 80 돼가지고 낙이 없잖아요. 노인이 혼자 돼서 뭐 낙도 없고 돈은 그냥 어디 갑자기 생겼는데 받았는데 이제 도박장 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오래 살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이렇게 정말 참 아름답고 예쁜 이런 여성이 또 그러한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좀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제 이 딸, 그 자기 동생들 둘도, 요게 또 그죠? 둘째는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다가 이제 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 유태인들이 참 나치가 이렇게 다 이제 잡아다 죽인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죽을 때는 나이가 거의 뭐 60 넘은 때 끌려가서 죽은 거니 가다가 병원에 죽었고. 근데 이제 셋째 딸은 이게 또 그 영국 그 조종사랑 눈이 맞았네? 그래서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왜냐면 영국으로 간 거예요. 영국 조종사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영국 가서 사는 거지. 영국에서 살았으니까 나치는 영국까지는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은 그냥 천수를 누리고 이 셋째 딸은 영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뭐 그런 집안에 이제 가족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하고 얽힌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그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 이레네 당베르의 초상에 얽힌 또 인생에 얽힌 얘기까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